대장동 특혜 의혹 제기는 1% 지분의 막대한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야당은 사업 시행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지사를, 여당은 회사에 관련된 야당 인사들을 들면서 그쪽이 준 특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몰고 온 이 화천대유가 이번엔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전 특별검사, 쟁쟁한 직함에 내로라 하는 법관들이 화천대유로 다 모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자리에 모으기도 어려운 이분들 모두가 고문직을 거쳐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의 변호인으로 익숙한 이경재 변호사도 수년째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된 작은 규모의 회사에 어떻게 이런 고위급 법조인들이 모였을까 해서 봤더니 그 연결고리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였고 실제로 자문을 맡게 된 법조인들은 김 씨와의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특혜 의혹의 키맨 중 한 사람 김만배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의혹과 궁금증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 첫 번째 주제, 전관이 좋아하는 화천대유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그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화천대유 그 회사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쟁쟁한 그 전관들, 전관이라고 하죠. 고위급 법조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한 명이 나왔었죠. 이경재 변호사가 좀 나왔는데 일단 김종혁 센터장님한테 먼저 물어볼 텐데 기자를 해보셨으니까 보통 이렇게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그 법조인들을 모으는 거 고문으로 이게 혹시 좀 이례적인가 아니면 일반적인가요? 이성대 앵커도 뭐 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좀 법조 출입을 좀 안 많이 안 하셨어요? 해봐서 아, 그래요? 정치부만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도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강천우 수원지검장, 이분들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여기 고문에 들어가 있어도 와, 그 회사 대단하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분을 다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건 무슨 재벌 기업이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내용상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박영수 전 특검은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그걸 방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이서 사적으로 만나면 서로 얼굴 보기가 굉장히 껄끄러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안을 받았는데 야, 거기 그럼 다른 고문들은 누구야? 근데 거기 뭐 누구 있어요? 라고 얘기 들으면 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거기 있을 수 있니?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전혀 어떻게 보면 견원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분이 있는 동안에 구속되고 뭐 탄핵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분들이 다 섞여 있다면, 물과 기름 같은 분들이 섞여 있고, 더구나 그 대법 그 관이었던 분이 또 여기 들어가 있고 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미스테리고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 일종의 전관예우인데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시행 사업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변호사들을 고문으로 모셨다면 아마도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런 개발 시행 사업의 전문 로펌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잘 아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을 선임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맡기 전까지, 화천대유에 고문을 맡기 전까지. 근데 이런 분들을 굳이 고문으로 상당한 거액의 보수를 지불하면서 선임한 이유가 뭘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된 게 이 사업 때문이고, 대장동 사업 때문이고, 유일한 시행 실적이고, 그러나 이 시행 실적이 직면하게 될 어떤 법률적 위험에 대비해서 고위 전관 출신들을 일종의 보험용 내지는 방어막으로 이 전관예우를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과연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우려했길래 이런 분들을 한 분도 아니고 이렇게 무더기로 선임했을까? 그 대목이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성문 대표죠. 뭐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분들 이른바 전관들이라는 고위급 출신의 법조인들을 섭외한 거는 전적으로
그 김만배 대주주와의 친분 관계 때문이다. 그 이 김 씨가 법조 기자를 되게 오래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죠. 발이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순전히 개인적인 인연이지 지금 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와 연결된 거 아니라고 일단 주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송전탑 전기 송전탑을 그 땅 밑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성남시와 뭐 성남의뜰에서 주민 간의 소송이 있어서 이 소송을 좀 무난하게 하려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이런 고위급 법조인들을 좀 영입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물론 이제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아요. 복잡한 소송이고 어려운 소송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소송의 경험이 있는 그렇죠.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데서 전문 펌을 찾았을 겁니다. 법률 서비스를 당연하죠. 위해서라면. 근데 이런 고위 전관들을 영입한 이유는 그런 법률 서비스의 조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로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비단 이제 송전탑 지중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화천 대유가 직면하게 될 혹은 이 사업 전체가 직면하게 될 장래의 어떤 법률적 위험에 대비해서 이 고위 정관들을 상당한 보수를 주고 모신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친분만으로 월 1,500, 2천만 원씩 주면서 이런 분들을 예우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또 이분들은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권순일 대법관이 그랬잖아요.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잘 모른다. 아니 어떻게 무슨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월 1,500씩 보수를 받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 등록도 안 하신 상태예요. 사퇴한 다음에. 그런데 이 이성문 대표가 했던 인터뷰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했던 인터뷰의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성문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송전탑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법률 서비스를 받았고 4번이나 찾아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거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명될 때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퇴임 이후에 이 대법관이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퇴임 이후에 예를 들면 무슨 저 로펌에 간다든가 기업에 간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분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더구나 아시다시피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 재판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 형님 정신병원 감금 사실 뭐 논란 등으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재판이 올라갔을 때 5대5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고 그래서 결국은 7대5로 이재명 지사의 무죄가 판결 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대법관 정도 되는 분한테 지중화, 그러니까 송전탑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그분을 고문으로 모셨다? 이거는 사실은 법조 쪽에서 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게 무슨 말이 돼? 라고 당장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네. 법률 자문을 했던 변호사법 위반 논란 여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보면 좀 약간 저도 보면서 조금 눈에 띄는 게 누구냐면요. 여기 저기 이번에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예. 지금 되게 전력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수원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이미 이 관련된 수사를 했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후에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과 한 배를 탄 느낌? 쉽게 얘기하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해충돌이고 그 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없죠. 이분이 물론 이 화천대유의 그 법률 고문을 하면서 어떤 뭐 법률적인 자문과 조언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검사장 출신이 그 논란이 있는 그 해당 사업의 시행 사업자와 고문 계약을 맺는다. 이거는 글쎄요, 뭐 저라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추후에라도 그게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법률 고문이나 이 자문을 맡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 고문을 맡았던 기간 동안에 어떤 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거냐, 이것도 향후에 수사 과정에서나 이 사건 실체 규명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해 충돌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해 충돌성이죠. 참고로 이 강찬우 전 지검장은 지난번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후보로도 올라왔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대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검이 이경재 변호사와 서로 섞일 수 없는 관계인데 같은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갔듯이 이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기가 수사했던 팀들이 이 남욱 변호사를 구속시켰던 재판 그 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로 들어가 있는데 자기도 거기 들어간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들이 적어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그럼 내가 어떤 처신을 할 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문제되든가 사회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거 다 따져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화천대유라는 이 이상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된 게 서로 가장 견원지간이어야 될 분들이 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이좋게 고문을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건 도대체 이들을 다 엮어주는 고리가 뭐고 이들을 움직이기 위한 동인이 무엇이냐? 이건 정말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김에 그 동인이나 그 이유가 혹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그 알 수 없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거는 뭐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결국은 사건 뒤에는 돈이 있잖아요. 결국은 돈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또 그 돈의 흐름 위에 또 권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과 돈이 다 개입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그 최순실 씨가 했던 미르와 K재단, K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미르재단과 K스포츠.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재벌들로부터 16개의 기업들로부터 700억 원 정도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청와대 수석을 통해서 돈을 받아냈다는 이유로 해서 그게 쟁점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나온 액수만 해도 4천억이 넘어요. 거기다가 이 화천대유가 따로 그 토지를 불화받아서 개인적으로 여기다 분양 사업을 해서 한 2천억 정도 추가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의 6천억이나 되는 돈이 지금 이 특별한 회사로 간 거예요. 그것도 재벌 기업도 아닌 그 피해자들이 누구냐? 결국은 땅을 판 사람들 그리고 그 분양받은 그 수많은 그 성남 시민들이거나 어떤 입주해서 들어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임 대통령은 700억 원 정도의 문제로 해서 탄핵까지 당하고 나라가 뒤집어졌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대로 뭐 당군일의 최대 비리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그게 지금 핵심인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김씨 화천대유 선에서 전관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 원대 사업을 했는지 지금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이쪽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김 씨나 이쪽이 이 지사나 또는 성남시나 아니면 여권이나 이렇게 연결되냐 지금 결국 이게 핵심 아닌가요? 일단 이게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근데 이제 검찰의 이재명 지사 쪽에서 고발장을 낸 그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에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서. 그래서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그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를 하려면 그게 허위사실이냐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실제 파악을 어떤 수준에서든 검찰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이 좀 이상하다. 그 내역은 뭐냐면 그 대주주인 그 김모 씨가 470억 정도를 회사에서 대여해서 그게 이제 회사 밖으로 돈이 나간 거죠. 근데 이 대여금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대주주가 배당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상여도 아니고 급여도 아니고 대여라는 이상한 형식을 통해서 470억이나 되는 거액을 가져갔다. 그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어떤 용도로 그 돈이 나갔을까? 이런 대목도 저는 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직 이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특정 사업자와 유착이 돼서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그런 이익을 안겨주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이익을 누렸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고. 확인된 게 없고 그리고 저는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로 봤을 때 대권까지 꿈꾸는 사람이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이 쭉 이렇게 그 언론에 쭉 보도되고 밝혀지는 사실들을 맞춰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 특히 이제 유동규 씨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를 비롯한 또 성남시의 관계자들 일부는
이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또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배당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배임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 당시에 더 좋은 사업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기회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화천대유나 민간 특정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건 업무상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지 저희가 뭐 그냥 막연하게 추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FIU가 477억이나 되는 돈이 왜 갑자기 그 화천대유의 오너한테 넘어가느냐. 그 대여의 형식으로 갔다는데. 근데 그분이 그동안에 배당을 많이 받았던 분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화천대유에서만 577억. 그리고 나머지 또 천하 동인에서도 1호는 본인, 2호는 부인, 3호는 누나. 뭐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갔을까? 그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다고 FIU가 그걸 경찰에다가 지금 이거 수사해봐야 된다라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미적미적 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점도 보면 4월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게 밝혀져야 돼요. 일단 조만간 지금 용산경찰서가 김 씨 지금 소환 요청 청구를 그렇죠. 했죠. 이제 조만간 이제 경찰서에 나타나거나 이제 카메라 앞에 나타나면 사실상 이 키맨은 지금 김 씨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화천대유의 실제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일단 김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전관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 전직, 뭐 현직 정치인들도 많이 연결돼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다루긴 했었죠. 뭐 국민의힘 현직 의원이나 또 뭐 전 대표나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원희철, 곽상도 이런 만약에 분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쪽 인사들과 더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쪽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더 연관된 뭔가 의혹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거를 진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에요.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는. 그리고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 현직 의원은 아니었지만 5선을 지낸 그리고 그 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제1야당의 그런 중진이란 말이죠.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니 혹은 이재명 게이트니 이렇게 어떤 진영 논리로 볼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의 이해관계로 봤을 때 어느 진영을 대리해서 뭐 법률적인 어떤 그 대리 행위를 했건 혹은 어느 진영에 속한 정치인이건을 막론하고 어쨌든 이 사업의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종횡무진 이 고문 형태로 끌어모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국민의힘당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건 경강부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노림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이 방향을 확 틀어버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까 박원석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뭐 여야 무슨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부정과 부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이재명 캠프의 수석 대변인 박찬대 의원이 뭐 나중에 영끌 인터뷰 시간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물어보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 전직을 썼든 이 김 씨가 수천억 원대의 그 뭐 배당금이나 어떤 그 회사 수익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든지 간에 그 부분은 이미 이후에 사후의 문제있지 이재명 지사나 성남시의 그 대장동 사업 이후의 문제라서 관여할 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계속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 씨나 화천대유 쪽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위들이 나오더라도 성남이나 이재명 지사와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어쨌든 전혀...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전부 끊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논리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성남의 뜰이라는 SPC에 50% 더하기 한 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었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그런 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인은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공무원의 배임이 있었건 혹은 본인이 직접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건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유동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당시에 그런 배당 구조는 금융회사들하고 화천대유가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저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의 뜰에 50% 더하기 한 주를 가진 주주였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리고 주주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 배당 구조를 설계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 주주 협약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거는 은행들하고 화천대유 간의 문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규 씨 인터뷰를 보면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언론에 보면 그 당시에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민간 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돈이 갑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때 그랬으면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문서를 갖고 와봐라. 그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장 생활 해보지만 누가 그런 걸 문서로 가져갑니까? 직장 상사한테 아니 혹시 부장님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라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증언에 나오는 것 따르면 그 방으로 들어갔다가 고성이 터져 나오고 뭐 이랬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했던 사람이 결국은 다른 데로 밀려갔다 이렇게 얘기 드는데 유동규 씨가 얘기한 대로 서류가 있으면 가져와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 직장 생활 해본 사람 누구든지 알아요. 그걸 서류를 가져가는 순간에 그러면 당신 내가 탄핵하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뭐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두 분의 의견에 이제 약간 이재명 지사 쪽 입장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약간 이쪽 부분에서 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오늘 또 그런 얘기는 나왔더라고. 2015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뭐 당시 새정치연합이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은 물론 그 당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이 사업 되겠냐. 그 시절만 해도 상당히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거의 바닥을 찍을 때였잖아요. 이렇게 했다가는 투자금은커녕 뭐 사업 이익은커녕 투자금도 못 걷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회의 속기록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 지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왜 최종적으로 5,500억 정도밖에 못했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 한 게 전무후무하다. 그 시절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이제 성남시의회에서 그런 우려가 전 제기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성남시의회에서 왜 이걸 100% 공영 개발로 안 하고 성남시가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민간 사업자한테 합작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당시에 성남시의 그 내부 문서를 보면 6.6%의 그렇죠. 그런 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가 사인까지 했어요. 거기. 지금보다 부동산 시세가 그 부동산 경기가 지금만 못할 때죠. 그러나 이걸 완전하게 이렇게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 게 온전히 이게 부동산 시세 때문이다. 부동산 시세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현 정부의 책임이 일정하기 전에 있는 거라고 보고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표방해왔던 가치, 그동안에 표방해왔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거하고 너무 안 맞아요.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 환수해서 그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어떤 이 약속과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5,503억의 확정 이익만 우리는 확보하면 됐고 나머지는 누가 얼마를 해먹든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본인이 주장했던 거와는 전혀 그 배치되는 그런 논리고 만약 이재명 지사가 알고도 이렇게 했다면 배임이고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 무능이거나 저는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변명은 저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일단 뭐 그 부분 이따가 박찬대 수석 대변인한테 한번 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붙이면 예.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박 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하잖아요. 리스크를 그쪽에서 안고 있었으니까 수익을 얼마를 가져갔든 그게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제 자체 리스크가 높아서 그쪽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틀리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맞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아파트 살 때도요. 다 자기가 리스크 지고 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 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집 하나 사서 집값이 막 올라가면 수익이 더 났다고 그래서 국민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세금 폭탄을 때리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비난해왔던 그게 어느 정부죠? 지금 이 정부가 그래왔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책임을 미루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일반 그쪽 기업들에서 리스크 가지고 다
그 수익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 배반이고 그걸 지켜보면 국민들이 우리한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유튜브에서도 좀 실시간 댓글이 있는데 간단하게 찬반 입장 하나씩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전관들이 모였던 화천대유에 대해서 마땡땡님 뭐 기자 출신 대표만으로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 김땡땡님은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실히 이상하긴 하다. 뭐 이런 좀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A땡땡님은 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을 덮기 어려우니까 부동산으로 물타기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원래 화천대유가 하는 일이 법률 및 로비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슈화되고 또 수사가 진행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오늘 조간신문에 좀 재밌는 만평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잠깐 지금 올려 있죠. 자,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만평이었는데 이거 혹시 요새 한참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패러디라는 건데 혹시 두 분 다 보셨나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넷플릭스 가서 저게 뭐지? 근데 신문 보니까 그게 1등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은 예. 알아요. 저도 어제 한 새벽 3시까지 7화까지 보다가 왔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그 말할 때 동안은 움직일 수 있지만 끝났을 때 움직이면은 바로 총살을 당해서 오. 게임에서 탈락이 되는데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약간 떠는 모습으로 지금 이번에 지금 위기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 눈에 띄는 게 지금 오른쪽에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는 과연 저게 총을 맞아서 넘어진 건지 피한 건지는 아직 표정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게 총을 맞은 건지 피한 건지. 일단 내일 하나만 좀 더 짚고 갈게요. 내일 어쨌든 지금 민주당 핵심 지역인 광주와 전남북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한 분씩만 결과를 좀 한번 예측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이슈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기 이전하고 상황이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본선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이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 전남을 포함한 경선에서는 그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도 있다. 역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궁극적인 승부, 최종적인 승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예. 그거는 이낙연 후보가 반사이기 이외에 본인의 어떤 경쟁력, 본인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보인 게 없다. 그런 면에서 광주 전남 경선을 이기더라도 여전히 그 이낙연 캠프에는 숙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 여야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에겐 굉장히 호재거든요. 첫째로는 일단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관심이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덮어버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검찰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세게 조사를 하면서 나오면 아 저거 대장동 의혹 덮으려고 저 사건 세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엄청난 호재다라는 게 분명하고 근데 이재명 지사에게는 지금 아까 뭐 박 총장 얘기하셨지만 호남 쪽에서 이게 분위기가 물론 근데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게 만약에 한 열흘 전쯤이나 2주 전쯤에 터졌으면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추석이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은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